정확히 2023년도 4월부터 제가 전세가가 오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서울은. 올해는 특히 역전세가 발생하고 있지만 역전세보다도 신고가 거래되거나 상승하는 거래가 많기 때문에 상승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전세가가 상승하게 되면 당연히 매매가는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이든 경기, 인천이든 지방까지도, 지방은 올 상반기까지는 조정이었었는데 전세가 같은 경우는 9월 달부터요 지방도 지금 보너스로 들어섰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의 전국이 전세가는 오르고 있다. 안녕하세요.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 김학렬 수장입니다. 심사임당 구독자 여러분, 2024년도 잘 마무리하시고요. 2025년도 행복하게 한번 또 맞이할 수 있도록 오늘 좀 좋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한국 부동산 시장이 가격 동향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2014년도는 드라마틱했던 한 해였던 것 같고요. 연초하고, 그러니까 이제 1년을 이게 매월 좀 달랐는데 크게 한 분기별로 3개월씩 나눠보게 되면은 1, 4분기는 조금 좀 우울했고요. 작년 올랐던 것들이 훅 빠지는 좀 시장이었었고, 2, 4분기 때는 좀 심심한 변동이 없었던. 근데 그리고 이제 3, 4분기 때 좀 확 끌어오르는 시장이었다가 지금 또 살짝 추석 전후로 해서 조금 관망세가 유지하고 있는 이런 시장으로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2024년도를 좀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2022년도가 거래량이 굉장히 적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조금 살아난 듯하다가 또 죽었었는데 2024년도는 좀 정상적인 거래량으로 회복된 시장, 일단 그렇게 좀 전반적으로 평가하고 싶고요. 아직 4, 4분기가 남았기 때문에 이것들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뭐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2022년도 안 좋았던 시장과 비교해서는 거래량도 살아났고 시세도 좀 어느 정도 올라왔고, 그리고 사람들이 어느 정도 부동산을 부정적으로만 봤던 그런 시야들은 좀 많이 없어진 것 같고요. 오히려 실질적인 것들, 대부분 이제 투자 수요는 없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이 이사를 하거나 오늘 이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은 그런 시장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올해 부동산 가격을 움직였던 키워드는 무엇이 있나요? 서울만 거의 움직였기 때문에 지방은 뭐 언급할 게 거의 없었고요. 서울의 공급 부족이 가장 큰 이슈였던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2021년도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시세가 많이 올랐던 이유 중에 하나가, 거래량이 많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물량이 없어서였는데 2022년도에 물량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조정이 됐었고 2024년도에 좀 관망장이 이어지다가 2024년도에 또 공급이 또 부족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 말씀을 제가 3년치를 다 드리는 이유는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동안 3년 동안 이사를 못했던 수요층들이 2024년도에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는 거야. 이사를 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이사 가려고 하는 실수요자들이 의사결정들을 한 것이고 실제 매매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래량이 몰렸고, 몰리다 보니까 공급은 적은 상태에 몰리다 보니까 시세가 조금 더 반등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울이 먼저 움직였었는데, 서울이 입지가 좋아서 먼저 움직인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사를 할 때는 상급지 갈아타기를 하는데 경기나 인천보다는 확실히 서울이 상급지이고요. 지방보다는 수도권이 상급지이기 때문에 조금 더 상급지의 거래량이 많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된 배경 중에 하나는 똘똘한 한 채를 살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있어요. 아직까지도 지난 정부보다는 규제를 풀었다고는 하지만 대출 규제, 세금 규제가 그래도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은 시장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없고 실수요자들만 실제 거래를 하고 있다 보니까 실수요자들은 그냥 단순하거든요. 지금 살고 있는 것보다 더 넓은 평형, 지금 살고 있는 것보다 좀 더 좋은 입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보다 조금 더 세고, 이런 측면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그 세 가지 키워드 쪽에 해당되는 지역들 아파트들만 좀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었고 시세가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요? 한마디로 정책은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제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팩트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대통령 임기가 3년 차 됐어요. 3년 동안. 그럼 이전 정부, 문재인 정부 때 초기부터 3년 차까지 부동산 정책이 28번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번 정부 들어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정책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상하죠? 정책이 발표될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정책들은 뭐냐면요. 1월 첫째 주에 업무 보고하는 게 있어요. 국토교통부가. 그것들밖에 없어요. 그 업무 보고에 포함된 것들을 정책이라고 하면은 딱 2번 있었던 것이고, 그것을 그냥 일상적인 업무 보고라고 하면은 정책이 바뀐 게 없는 거예요. 그 업무 보고 중에 하나의 큰 차이점은 뭐였었냐면은 규제 지역을 푼 거였어요, 작년에.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114개 전국에 있는 시군구 단위로 규제 지역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다 규제를 풀어버리고 지금 강남 3구하고 용산구 딱 4개 구만
규제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규제 지역으로 다 풀렸다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규제 지역을 어떻게 규제했는지를 따져보게 되면은 세금 규제, 대출 규제가 규제 지역 지정의 효과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규제 지역은 풀렸지만 세금 규제가 남아있고 대출 규제는 오히려 더 강화된 경향들도 있어요. 물론 이제 그전에는 뭐 15억 이상은 아예 대출이 안 나오거나 9억 원 이상은 중도금 대출이 안 나오거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은 아마 정권이 바뀌지 않았다 하더라도 풀어질 수밖에 없는 한시적인 조건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가장 큰 대출 규제가 뭐냐면요. DSR이 줄었어요. 이전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법이긴 하지만 그러면 만약에 그게 부당하다고 하면은 이번 정부에서 그것들을 없애버리면 됐었는데 그냥 시행하고 있거든요. 지금 DSR 같은 경우는 2단계까지 시행을 했고 내년부터는 3단계가 시행이 됩니다. 그럼 대출 총량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거죠. 대출 규제는 남아있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세금 규제는 왜 뭐가 문제냐? 분명히 풀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물건을 살 수 없게 했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1주택자들이나 무주택자들이 사는 것들은 지장 없습니다. 이건 맞는데 다주택자들이 못 사요. 취득세 중과 때문에. 아직까지도 3주택자들부터 다주택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3주택자들이 집을 한 채 사게 되면은 13.2%를 냅니다. 취득세로. 살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다음에 뭐 종부세가 지금 한시적으로 완화가 돼 있긴 한데 중과받는 건 그대로고요. 양도소득세도 계속 연장만 하고 있을 뿐이지 중과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도 언제 또 복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은 대출 규제, 세금 규제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정부에서는 풀어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풀어준 것들은 만약에 시장에서 매도를 하기에 좋은 조건이었으면은 부동산에 정말 고수들이라고 하는 다주택자들이 벌써 움직였을 것 같거든요. 그들이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그럼 분명히 이건 규제가 자유롭지 않다는 것들이기 때문에 규제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근데 이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어떤 정책도 나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정부는 왜 규제를 풀지 않았을까? 새로운 정책이 안 나왔을까? 시장이 안정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21년도에 대폭 등장 없었어요. 3년 동안. 그리고 2022년도에 대하락장도 그 이후부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오르지도 않고 너무 많이 내리지도 않고 있다 보니까 지금 솔직히 답답한 사람들은 무주택자들이고 답답한 사람들은 이사를 못 간 사람들인데 시장 전반적인 결과물을 놓고 보면은 그냥 인플레이션만큼 올라가고 있는 것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솔직히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속으로 웃으면서 즐기고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특별한 정책을 내세우지도 않았는데 시장은 안정된 것처럼 보이고 뭐 거래량도 나오고 있네. 우리가 더 이상 할 게 없지 않느냐. 이런 속마음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금 정부에서 정책은 없다라고 평가해도 될 정도로 그 정도다. 자연스럽게 시장의 좀 논리대로 규제에 대해서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좀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정부가 아무것도 안 했지만 역설적으로 잘하고 있는 거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잘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왜냐하면은 몇 가지 추진한 정책들이 있어요. 1기 신도시, 노후교육 특별법 추진하는 것들이나 관계교통론 추진하는 것들 보면은 더 빨리 해야 되거든요. 근데 가속을 못 시키더라고. 심지어는 속도가 점점 늦어지고 있어요. 협상도 잘 못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뭐든지 일처리에 있어서 그러니까 한 발을 빼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잘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시장의 자율작용으로 그냥 조정이 되고 있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현재 전세가가 오르고 있는데요. 전세가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제가 전세가가 오르고 있다는 얘기는 이제 제가 스마트 튜브라고 하는 유튜브를 이제 운영하고 있고요. 거기서 이제 멤버십 시향 특강이라는 것들을 매주 말씀드리고 있는데 정확히 2023년도 4월부터 제가 전세가가 오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서울은. 근데 제가 매주 말씀드리는데도 많은 분들이 공감을 못 하셨던 게 2023년도에 상승 거래보다 역전세에 대한 이슈가 너무 컸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역전세인데 무슨 상승이라고 얘기하느냐. 그때도 제가 욕을 좀 먹었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전세는 계속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전세가 오르고 있었는데 역전세 이슈가 있었느냐. 2023년도 이전에 계약한 게 2021년도거든요. 2021년도는 어떤 해였냐면은 전세 매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세를 내놓는 집주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단적인 예로 헬리오시티가 12억에 거래가 됐던 해입니다. 근데 그때 헬리오시티가 12억에 전세가 거래된 이유는 9,510세대 중에서 전세 매물이 딱 3개였어요. 그럼 3명의 집주인이 자기 마음대로 내놓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12억에 거래된 사람들은 꼭지를 잡은 거죠, 말 그대로. 근데 그럼 12억 전에는 얼마였느냐? 4억이었거든요. 정상적인 시장으로 내버려뒀으면 임대차입법이 없었다라고 하면은 한 8억 정도에 거래되는 게 적당했었는데 12억에 거래되다 보니까 2021년도에 2023년도는 전세가가 10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2억을 내려줄 수밖에 없는 조건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모든 입지가 다 그렇게 1억, 2억씩 조정이 돼서 역전세가 나왔습니다. 근데요, 그때도
계약 갱신 청구권을 이미 쓴 사람들 있잖아요. 신규 계약할 때는 다 상승 거래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주목한 건 바로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계약 갱신 청구권은 임의로 가격을 꺾는 거잖아요. 근데 정상적으로 거래되는 것들은 다 시세가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전세가 올라가는 것들을 그대로 뒀을 경우에는 전세가 매매 상승에 영향을 줍니다라고 했던 게 제가 2023년도에 종합적으로 평가했던 내용이었었고요. 2024년도는 그 흐름이 그대로 이어와서 전세가가 이제 다 오르죠. 왜냐하면은 지금도 솔직히 역전세가 나는 단지들이 있어요. 과천이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좀 역전세가 나는 지역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역전세가 나는 지역보다는 가격이 올라가는 지역들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이미 다 임대차 이법들을 한 번씩 사용했거나 또 새로 입주한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정상적인 거래가 되면은 그냥 인플레이션만큼 쭉 올라오는 시장이 한가운데인 겁니다. 근데 올해는 특히 역전세가 발생하고 있지만 역전세보다도 신고가 거래되거나 상승하는 거래가 많기 때문에 상승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전세가가 상승하게 되면 당연히 매매가는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서울이든 경기, 인천이든 지방까지도, 지방은 그 올 상반기까지는 조정이었었는데 전세가 같은 경우는 9월 달부터요 지방도 지금 플러스로 돌아섰거든요. 전세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금 거의 전국이 전세가는 오르고 있다. 그렇게 좀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가격과 전세가 부분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제가 늘 받는데 저는 이거를 좀 어떻게 보면 FM대로 답변 드릴 능력은 일단 없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전체 평균이기 때문에 전 전체 평균을 말씀을 드릴 능력은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 애널리스트도 아니고 거시운이 전망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개별 입지로 개별 상품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가가 올라가면요 매매가는 빠질 가능성이 낮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낮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서울처럼 전세가랑 매매가랑 갭이 커가지고 전세가율 낮은 지역들은 매매가랑 전세가랑 따로 놓을 때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은 일반적으로 전세가가 올라가면 매매가가 올라갑니다. 일반적으로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전세가가 올라가는 분위기라고 하면은 입주 물량이 지금 많거나 많이 계획된 지역이 아니면은 전세가가 더 올라서 매매가에 영향을 줄 겁니다. 이건 지방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지방 같은 경우는 수요가 이렇게 많거나 뭐 다주택자가 들어가거나 활성화된 적이 아니기 때문에 입주 물량이 많으면 지방이 여전히 조정이 될 것 같아요. 그건 서울, 경기도 마찬가지고요. 서울은 어차피 물량이 없다는 거 다 공인했으니까 서울은 논외로 하고 경기, 인천, 지방 다 포함해서 물량이 많으면은 조금 주춤할 거고 보합일 것 같고, 물량이 없으면은 전세가 때문에 매매가가 올라갈 것이다. 그 정도로만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가격의 움직임에 있어서 조심해야 할 변수나 지켜봐야 할 지표가 있을까요? 스마트 튜브에서는 매달 세미나를 해요. 오프라인 세미나를 매달 하는데 제가 강조하는 키워드는 딱 3가지입니다. 요즘 계속 3개월 연속 이 키워드를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키워드는 전세가예요. 말씀드린 대로 전세가는 허수요도 없고 다 실수요거든요. 가수요가 없기 때문에 전세가가 올라가는 지역들은 매매가가 떨어지기가 좀 어렵습니다. 서울도 그건 마찬가지고. 그래서 전세가가 계속 올라가는데 제가 하나 용어를 말씀드릴게요. 대부분 신고가 하면 다 매매가만 신고가를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전세가의 신고가 지역을 유의하라. 그 지역들은 매매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전세가의 신고가. 예, 그런 용어 잘 쓰시는 분들이 없을 텐데 제가 이제 요새 만들어내는 말이고 활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전세가를 주목해 보시기 바라요. 왜냐면 여기는 가수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수하게 이걸로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뭐냐면요. 미분양 물량들 좀 보라고 말씀드리는데, 미분양 관리 지역이라고 허그, 그러니까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매달 첫 주에 발표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2022년도까지는 뭐 3개월마다 6개월마다 발표를 했는데 작년 3월, 2023년도 3월부터는 매달 발표하기 때문에 이 수치는 굉장히 지금 시의성이 있고 괜찮은 수치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좀 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인데, 미분양 관리 지역에 지정됐다가 없어지는 지역들이 있어요. 해제가 되는 것들이죠. 그럼 미분양에 대한 리스크는 없어지는 것들이잖아요. 그런 지역들 주목해 보자는 말씀 또 하나 드리고요. 또 하나는 결국은 매매가 부분인데, 이 매매가가 올라가는데요. 한시적으로 이렇게 확 뛰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전반적으로 그냥 꾸준히 올라가는 지역들이 있어요. 꾸준히 올라가는 지역들. 그러니까 이거를 단기간 보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단기 한 2, 3년 동안 보게 되면요. 워낙 드라마틱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이건 의미가 없을 것 같고, 한 10년 정도 봤을 때 꾸준히 올라간 지역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들 중에서 전세가가 올라가고 미분양이 확실히 줄어드는 지역 중에서 3년 동안 뭐 단기적인 등락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꾸준히 올라간 지역들은 지금 관심을 가져도 괜찮을 것 같다. 요즘 스마트 튜브에서 제가 제공해드리고 있는 메시지입니다.